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시즌2 17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시즌2 17번째 책은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의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저 문화에선 왜 저런 이상한 음식을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들에 나온 여러 음식들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기, 동물성 단백질을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게 거의 뭐 일종의 섭리처럼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기를 밝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아예 한 챕터를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들어요. 1981년에 폴란드에서 계엄령이 선포까지 됐다는 거예요. 1981년에 폴란드에서. 근데 자유노조 이런 게 아니고 그 반대운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기 배급을 이제부터 20% 삭감하겠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를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까지 할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 제일 먼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기에 목을 매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폴란드 사람들이 고기를 적게 먹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65g씩 평균 먹었는데 폴란드 사람들은 당시 61g 먹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먹었네요. 그런데도 그 20% 삭감한다니까 하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기 맛을 한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 어쩔 수가 대체할 없어. 수 있는 식품이 없어. 우리 정민이도 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고기만 먹잖아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랑 밥이랑.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뭐 마비네에서 말에 따르면 그게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또 음식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건 요즘 또 새로운 그 연구가 많이 나오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다른 영양학자나 이 책도 보면 우리는 야채를 되게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야채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거든요. 오, 다행이네요. 저 진짜 채소 안 좋아하거든요. 아예 안 먹거든요, 채소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야채가 이제 식물이잖아요. 식물이 이제 강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실 이제 당분 가지고 설탕물이 그 식물 내부에서 흘러다니잖아요. 근데 식물에 웬만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단백질?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식물에? 네, 식물에. 나트륨,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 성분이. 그러니까 식물만 많이 먹는 문화에서는 급사가 한 번씩 일어난다. 급사. 갑자기 우리 이유 없이 사람이 자다가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야채만 많이 먹다 보면 야채만 많이 먹으면 몸에 칼륨이 축적된다는 거죠. 칼륨이 축적되다 보면 이 칼륨이 뭐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 사형수에게 약물 주사로 사용을 할 때 염화칼륨을 주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심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가서. 그만큼 칼륨이 덩어리 지어버리고 있다 보면 축적이 되면 급사가 그래서 자주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채만 많이 먹으면 급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트륨 덩어리 뭡니까? 소금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소금을 안 먹어주고 그래서 예전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금은 전매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항상 딱 틀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을 제대로 공급 안 하면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채만 많이 먹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나트륨하고 항상 적절한 섭취가 돼야 된다. 여기도 보면 그 고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식물성 단백질 먹고 싶다. 고기 소금에 찍어 먹고 싶어, 기름장에. 사달란 얘기야 뭐야? 이거 고기 못 먹어본 지 얼마나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정민호님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지금 육식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고기를 예를 들어 닭이라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많은 단백질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사람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본 지 언제 됐지가 입에 거의 사실은 일종의 클리셰처럼 계속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고기 며칠 안 먹으면 고기 먹어야 되는데 뭔가 힘 딸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어렸을 때는 참 고기 귀했는데 그죠?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소고기. 소고기는 뭐 상상도 난 못했고 그 돼지고기도 제대로 이렇게 구워 먹은 게 전 중학교 한 2학년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90년, 80년대 하여튼 말 넘어가면서부터 고기를 구워 먹었고 예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고기를 국에 넣어서 그냥 이건 고기 둥둥 떠 있다 요 정도 느낌만 줬고 제대로 이렇게 고기를 칙칙 구워 먹은 거는
예, 진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다도 쇠고기 다시다 넣고 쇠고기 없는데 쇠고기 다시다 넣어가지고 쇠고기만 내잖아. 아 근데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문화가 발전한 거죠. 이 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네. 국이라든지 찌개 이런 식으로 끓여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육즙을 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건 아주 사치스러운 행위인 거죠. 군대 가면 이제 가끔 네. 고기국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와, 진짜 이만한 그 드럼통 같은 데다가 국을 끓여서 네. 거기에 한 고기가 몇 점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 국을 이렇게 뜨면 와, 저는 사실 고깃국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더라도 고기가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보여야지. 그쵸. 그게 고기국이지. 참혹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폴란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소련 같은 경우도 곡물 생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매년 이제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옥수수 이런 걸 수입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내에서 나는 곡물을 짐승들에게 먹이고 그 가축들에게 먹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민들에게는 수입한 곡물을 먹이고 왜냐하면 이제 결국 고기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니까 네. 이 고기들에게 사료를 주려니까 곡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소련 자체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그놈의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결국 곡물을 수입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고기라는 게 인류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걸 너무나 먹고 싶어하고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콩을 먹어라. 똑같은 단백질 아니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저자가.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의 어떤 영양소가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복과 그리고 권위까지 준다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좀 내가 있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까지 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얘기는. 이 저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을 추구하는 게 식물하고 동물 골고루 섞어 먹는 게 좋지만 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아주 행복감의 원천을 주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기 먹으려면 이제 워낙 많은 자원들이 좀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환경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1g 얻는 거하고 얻으려면 식물성 단백질이 거의 4g 이상, 그러니까 거의 네네. 몇 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사치스러운 음식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뭐 다양한 고기들, 예를 들면 뭐 돼지니 말,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고기에서는 이제 소가 시작되는 거죠. 소. 그러니까 소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 쇠고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쇠고기가 거의 지금 햄버거로 상징되듯이 이 쇠고기가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는데 네. 실제 이제 소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도부터 들어가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인도 하면 여기 바로 이제 책 제목이 되는 신성한 암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네네.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왜 이제 암소를 네. 그렇게 소고기가 영양가가 많고 그런데 왜 이제 그 인도에서는 암소를 잡아먹지 않느냐?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가 때문에 귀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소는 똥 그걸로 연료도 쓸 수도 있고 워낙 쓸모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키워서 다 같이 먹기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니 아예 얘를 숭배를 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이용은 이제 좀 하되 먹지는 못하게 하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초의 그 우리가 이제 힌두교라고 하죠. 네. 그 힌두교의 그 제사를 지내는 사제계곡을 브라만이라고 하잖아요. 브라만 계급. 그 최초에는 이 먹었대요? 보호를 안 했어요. 소고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힌두교 최고 경전이 이제 리그베다 이런데 리그베다. 보면 그게 나와요. 쇠고기를 배척하지도 않고 암소를 보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도 저 북쪽, 저 북서쪽 네네네네. 저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결국 그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동네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뭐 아리안족인가 뭐 그런 것 네네 같은데. 그렇게 내려왔죠. 네. 이 사람들은 본래 이 전사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이 전사 싸움하는 웨리어들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동물들을 한 번씩 우리 예전에 그 토템과 터부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 토템이 되는 동물들을 살해해가지고 나눠 먹는 동물 공의 관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동물을 한 번씩 제사를 지내가 죽이고 그 고기를 나눠 먹고 요란 축제가 그쪽 그 바로 아리안들의 어떤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하들에게 너희들은 충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힘과 권력이 있다는 증거로 고기를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부의 원천이고 권위의 원천이 고기가 되었고 그 바로 이 배다인들 리그 배다를 썼던 그 브라만들은 이 고기를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힌두교에서 어떤 교리 때문에 막은 게 아니고 아닌 거죠. 애초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 축제에 대한 것들. 나중에는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거 다 상징적인 거다라는 식으로 상징이다, 은유다 이런 식으로 바꾸지만 애초에 경전을 보면 이 고기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사실 전사들이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유목민들은 먹어야 되는 게 뭐 양젓도 있고 하지만 양고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기를 좋아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됐냐니까 자 인구가 늘고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 유목을 하고 농사를 하지만 이제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지가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솥대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생태학적 압력에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더 이상 이 솥대를 가지고 고기 먹는 식근을 유지하다가는 이 사회를 유지 못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농업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집약적인 농업 밀농사를 짓든지 이런 농업과 그리고 낙농업으로 바뀌는 거죠. 고기 대신에 우리가 흔히 낙농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낙자를 보통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낙농업 할 때 뭐지? 우유 만드는 게 낙농업. 맞습니다. 낙이 소젓 치즈, 낙자예요. 우유치즈. 맞습니다. 비락할 때도 그 낙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소젓 낙자죠. 소젓 네. 낙자. 그러니까 타락죽 할 때도 그 락. 맞습니다. 예, 그 바로 그 소젓이다 이거죠. 우유, 밀크라는 거죠. 네네. 바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 소비를 그렇게 줄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낙농이 하면 아까 우리가 살 한섬으로 밥을 해 먹느냐, 떡을 해 먹느냐, 술을 빚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이런 게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소젓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공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먹게 됐다 이거죠. 서로 농사도 좀 짓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농사가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기보다 쟁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소가 이제 힘으로도 필요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재미있는 게 특권 계급은 계속해서 쇠고기를 포식하는 거죠. 먹었어요? 네. 그럼 특권 계급은. 그 좀 약간 저 소문나고 그러면 굽는데 냄새 나고. 그렇죠. 소고기 냄새 숨길 수가 없어. 냄새 숨길 수가 없어. 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 소고기 저 소갈비 네. 이거 한번 먹고 저 버스 타면 네. 냄새가. 그치. 근데 술 냄새랑 같이 섞이면 진짜 최악이야. 근데 그게 아까 잠깐 뭐 권력 얘기도 네.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고 그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게 부끄럽질 않았어요. 약간 나 당당함. 고기 먹고 왔다 이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버스에 타서도 뭐 전혀 누구인가 미안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억이.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없으니까 뭐 고급 호텔 가서 먹고 찍은 사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 그 약간 코미디 프로에 고기 안 먹는데 고깃집 가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아니 뭐 그것도 있고 그 일부러 물 마셔놓고 그 이쑤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고기 먹은 것처럼요. 네. 이쑤시개를 쑤신다는 거, 이쑤시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고기 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일부러 개그 코드로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진짜 예전에 개고기 드신 선배분은 아니 잠을 잘 때 그 양치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니까 본래 고기를 먹고 나면 이렇게 푸근한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푹 하고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이 고기를 먹었다는 이 사이에 고기가 낀 거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게 하고 지배 계급은 고기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먹는 가지고 차별하는 게 제일 실하게 다가오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기원전 600년경에 여러 가지 인도의 생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네. 뭐 가뭄도 들고 그다음에 전쟁도 자꾸 잦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흉흉해지잖아요. 네. 흉흉해지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도 카스트 제도가 불평등한데 이 불평등한 거를 바로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게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뭐 풀만 먹냐. 못 먹게 하냐? 그러니까 이 자꾸 분쟁이 심화되고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뭔가 뭐 위협을 하고 말로 구슬려도 안 들어. 이런 어떤 갈등들이 커져간단 말이죠. 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게 바로 세계 최초로 살생을 금지한 불교가 인도에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그럼 물론 이제 불교가 꼭 뭐 그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겠으나 네네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쭉 차오르면서 그렇죠. 살생을 금지하는 네. 종교까지 등장을 하게 됐다. 보편 종교로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불교가 딱 나와가지고 이게 세계 최초예요. 보통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들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동물을 죽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정말 획기적인 전환이거든요. 그럼 그건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인 거예요? 너네만 먹으니까 너네 먹으면 안 돼 하고서. 아니 그런 불만들이 이제 차오르고 이런 것들을 모순을 자각하니까 뭐 고달마 시타르타는 카필라 성의 왕자죠. 그러니까 귀족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이런 어떤 그 흐름들에서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자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욕구들을 네. 뭔가 말로 못하지만 내가 이런 불만과 감정을 표현해 준 게 바로 위대한 사상가의 역할들이겠죠. 그래서 불교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주류였던 힌두교의 믿음과 관행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고기 좋아하고 축제 열고 이런 거 했는데, 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불교가 나오니까 자인화교도 뒤따라 나오는 거죠. 불교 다음에 자인화교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자인화교. 그 자인화 신도들은 말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왜냐하면 벌레가 혹시 균이 들어와서 내가 죽이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길을 걸어 다닐 때 먼저 빗자루로 항상 먼저 누가 하인이 쓸고 다닌다고. 극단적인. 그렇죠. 벌레 밟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짓잖아요. 농사 지으면 곤충이나 다른 벌레를 되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그래도 자이나 사람들은 상업에 일찍부터 종사해가 또 인도의 경제력이 아주 큰 또 지금 큰 손들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런 종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니네 소는 죽이지 마라고 했으면 오히려 좀 설득력이 없는데. 그렇죠.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소까지 이제 못 죽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바로 힌두교가 이런 종교들이 도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도 사람들의 여기서 재밌는 표현하는데 위장과 영혼을 놓고 이제 일대 격돌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힌두교가 이겼어요. 힌두교가 이겼죠. 네. 그 불교는 뭐 사라졌죠. 네. 근데 힌두교가 이기면서 나름 100%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게 결국은 불교의 불살생에다 모든 걸 죽이지 말아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소를 죽이지 않는다. 소의 보호자가 바로 우리 브라만 계급이야. 힌두교는 이 흔히 말하는 소 도살자가 아니라 이제 소의 보호자가 된다. 그러니까 친소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친소 정책. 친우라고 해야 되는 친우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친소 정책.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리그베다에 묘사됐던 고기를 도살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이건 전부 은유나 상징이야. 이건 메타포야. 비유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제 선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 음식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고기 대신에 우유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고기 우유를 대신에 올려요? 우유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발효 예를 들어 요구르트라는 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인도 음식 라시. 그렇죠. 그렇네. 그런 음료들. 카레랑 같이 먹는 거.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브라만들. 그러니까 이제 고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낙농, 우유라든지 이걸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은 힌두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신이라는 게 너무나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이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동물들 이거 그리고 금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강력한 권위를 줘야 되잖아요. 그 암소 소를 죽이지 말아 했는데 그냥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는 바로 신이 모습을 나타낸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신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에서 너 자신을 법으로 의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살아라 이거보다는 이 소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 옆에 항상 함께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디가 전도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결국 힌두교가 이 사람들의 불교가 너무 고등 철학적인 거죠. 네.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힌두교는 우리 옆에 가장 있는 소가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신들이다. 라고 하니까 불교보다는 여러 가지 신격화나 숭배 작업에서 유리하니까 결국 거기서 이 브라만들은 이 소를 신송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이 인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네네. 계급이 지배를 하려면 결국 그 사회 경제 체제를 결국 잘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바뀐 농경과 네네. 목축 낙농에서 이 브라만 계급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딱 제시해 준 거죠. 이제 소는 안 잡아먹어. 이러면서 이제 브라만 계급들은 계속해서 그 어떤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그 종교 전쟁에서 힌두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인도에서는 소를 먹는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갔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물들이 많지 않겠나. 근데 왜 이제 하필이면 암소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수소도 있고 뭐 수소도 물론 인도 헌법에도 소를 보호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전기를 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우유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소 이상의 것이 없다 이거죠. 낙타도 있긴 있는데 낙타는 예를 들어 사막은 잘 걷는데 건조한 지형은 진흙 같은 데 가면 이게 낙타가 발이 빠지잖아요. 일어나다가 발이 부러지기 일수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기. 낙타가 일어나기 쉽지가 않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낙타도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당나귀와 말 같은 경우도 그럼 끌고 좋지 않느냐는데 소보다 풀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이제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이제 네. 정말 가뭄이 심할 때 소처럼 잎사귀나 껍질만 갖고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너무너무 이게 전천후 적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가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먼지 많은 단단한 땅을 가는데도 좋고 우유도 선택을 공급하고 받았네. 그래서 이제 결국 소가 신의 위치에. 위치가 올라간 거죠. 네. 사회 분열을 막잖아요. 소고기를 먹지 말고 소를 신성하면 이제 사회 분열을 막고 이렇게 되니까 소를 먹는 거는 뭐냐? 사람을 먹는 거하고 똑같이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데 보면 소 똥이 흐르면 그걸 막 바르고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신성한 그거라고 종교 그 구도자들 같은 경우. 그만큼 신성하다는 거죠. 그럼 뭐 거긴 제사장이 소똥굴인가? 뭐야? 아, 새똥이 이렇게 굴려서. 신전 위에까지 올려? 근데 새똥구리가 그 소똥 같은 거를 분해하는데 어마어마한 하여튼 역할을 한대요. 오. 네, 그리고 그 새똥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태계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뭐 그런 그렇겠네요. 얘기 좀 들어본 것 같긴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에서 소를 먹지 않는 이유, 소를 네. 숭배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럼 무슬림들이 돼지 안 먹는 거 그렇죠. 한번 갑니까? 예,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왜 돼지를 안 먹는 걸 떠나가 혐오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 아까 뭐 암소다 하면은 바로 이제 돼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사실 좋아하고 이런 게 소고기,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돼지고기를 왜 기피하느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소고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게. 왜냐하면 돼지는 자기가 먹은 뭐 사료든 뭐 찌꺼기든 이런 것들을 고기로 전환하는 능력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내가 먹은 거를 고기 쌀로 이제 한마디 살찌는데 가장 최적화된 동물이 돼지란 말이죠. 소처럼 많이 안 먹여도 바로바로 커서 고기로 만들기에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이 자기 먹이 속에 이 에너지를 이 쌀로 바꾸는 쌀이 아니고 살로 바꾸는 전환 능력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그렇죠. 잘 찐다 이거지. 그게 돼지 같은 경우는 35%예요. 고기로 네. 전환하는 에너지 먹는 오. 것을. 근데 소는 6.5%밖에 안 돼요. 양도 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돼지는 너무너무 살을 잘 찌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럼 돼지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소는 송아지 한 마리 낳는데 9개월 걸려요. 보통 한 마리 낳잖아요. 그리고 생후 4개월 지나야지만 한 400파운드 정도 간단 말이죠.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암돼지는 수태 기간이 4개월도 안 돼요. 한 번에 8마리 이상 나와요. 그리고 새끼 돼지는 생후 4개월 되면 400파운드 정도 나가요. 그럼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데 네. 왜 이제 돼지를 거부하느냐? 물론 돼지의 본질은 바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는 다른 것보다는 오로지 고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성서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세김하고 대세김하는 동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발굽이 네, 갈라진. 그런 식으로 딱 나오면서 이제 네. 돼지를 먹지 말라고 나오고 또 코란 같은 경우도 고기에 대한 금기가 없거든요. 네. 이슬람 경전 코란은. 근데 유독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라께서 너희에게 금하는 것은 이것들 뿐이다. 썩은 고기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지? 돼지가 진흙에 막 구르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병균이나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게 사람이 이제 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돼지가 불결한 습성이다. 네. 돼지는 똥을 먹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저거는 혐오스럽고 병을 옮겨온다.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주 똥돼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기르는 닭과 염소도 똥을 먹는단 말이죠. 닭과 염소 똥을 먹기도 하고 아 그래요? 개도 인간의 똥을 먹잖아요.
근데 왜 돼지만 갖고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럴까 진짜? 돼지만 왜 이렇게 터부시하지? 돼지가 제가 볼 때는 인간과 먹을 걸 경쟁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아 잡식이라서. 그러니까 소랑 인간은 사실 먹을 거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소는 그냥 풀 먹으니까. 네. 근데 돼지는 뭐 밥도 먹자면 먹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과 먹을 걸 경쟁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오 똑똑한데. 그러니까 본래 이제 굽이 갈라진 동물은 맞아요, 돼지가. 네. 네. 근데 이제 레이기에 나오는 게 대색임질을 하는 동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대색임질이 없죠. 못하는 너무 동물. 많이 먹어. 대색임질 있잖아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대색임질을 해야지 예를 네. 들어 풀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대색임질을 해야지 이게 충분히 소화가 돼 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 돼지는 이제 대색임질을 못 한다는 거죠. 사실은 돼지의 소화기관이나 영양 상태 이런 게 우리가 원숭이나 유인원 제외하고는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대요. 그래서 돼지로 장기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런 영양 상태나 이 소화기관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를 이용하고 우리가 그죠 인공 장기를 만드는 실험을 바이오 장기 실험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그 바로 중동 지역의 기후와 생태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돼지가. 돼지는 약간 좀 습한 데를 좋아하죠. 물이 많고 그늘진 숲의 골짜기와 강둑에서 사는 게 돼지란 말이죠. 돼지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하고 이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생리적으로 땀을 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땀샘이 없대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가죽이 털이 좀 생기잖아요. 돼지 가죽. 네네네. 그럼 태양광선을 바로 못 막아요. 그럼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막 바로 받으니까 바로 오를 거잖아요. 그럼 돼지가 온도를 식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들어가야지. 땀이 나니까 이 땀 네. 때문에 기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땀이 나면 시원해지는데 돼지 땀을 못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운 땅에 뒹굴어 갖고 열을 좀 전도시키고 네네. 좀 이게 뭡니까? 시원한 어떤 이런 물이나 이런 데 뒹굴어야 되는데 진흙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똥오줌 더워. 자기 똥오줌에도 막 뒹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더럽다는데 그게 아니라 돼지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게 없으면 자기는 더위에 죽을 것 텐데. 네. 사막엔 저 진흙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돼지 기르려면 뭐냐? 아까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런 기후와 생태에 안 맞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돼지를 기르려면 그늘도 만들어줘야 되고 물도 뒹굴 수 있는 물도 제공해야 되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나 이런 걸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익은 별로란 말이죠. 전기도 못 끌고 털로 옷감 만들 수도 없고 젖도 짜기도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돼지고기는 금기시하는 게 네. 가장 맞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는 암소가 금기시를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인간에게 줄 게 많으니까 신성시하는데 네. 지금 중동에서는 이게 인간에게 줄 게 시원찮기 때문에 돼지는 금기시를 하면서 혐오동물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사실 돼지 가죽도 예전에 좀 쓰긴 썼었는데 뭘로요? 돼지 가죽으로 그 운동화도 만들고 예전에 뭐 옷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운동화랑 뭐 가방 정도는 만들었었어요. 돼지 가죽. 돈피라고 그래서 네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지갑 같은 거 뭐 만들 수 있었어요. 있을 것 네. 같고. 돈피를 쓰면 아주 그 좀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마빈 해리스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결국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중동 지역에서 10,000년 전이다 이런 걸 보면 돼지뼈가 많이 나온대요. 그 예전에는 숲이 많았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라크나 이런 데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네네네. 기원이라는 게 아니 사막지대인데 그 예전에는 지금 어떤 기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숲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래 이제 터키라든지 이라크, 시리아 그쪽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기후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숲도 네.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돼지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건조해지고 돼지를 기르기에 적합한 생태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바뀐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돼지를 보기만 해도 이거는 부정을 탄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코란이라든지 네. 구약 성서에서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신은 불가능한 일을 금지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중동의 지리와 기후를 알고 이 히스토리를 알면 충분히 이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왜 돼지고기를 금지해라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 실제 키우는 이슬람 믿는 쪽도 돼지를 키워요. 그 숲이 좋고 이런 지역은. 그 일부에서 키워요. 네네. 이스라엘 쪽에도 일부 그 숲이 좋고 물이 많은 데는 키우는데 재밌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돼지고기 키운다는 표시를 절대 외부 사람들한테 안 내요. 낮에는 저 숲에 풀어놓고 밤에는 자기 집에 데려오긴 하는데 네. 외부 사람한테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키운다는 표시도 안 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먹을 수 있다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태 환경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런 풍습들이 네. 변하게 되는 거고 또 그게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 막 무조건적인 자기적인 게 아니라 이걸 반영하고 있다. 그 증거가 이제 이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은 좀 키워서 먹어도 될 텐데. 근데 뭐 또 그쪽 분들의 뭐 종교적 신념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돼지고기 맛있는데 항정살 뭐 이런 거. 항정살 되게 좋아해. 항정 가불이죠. 돼지고기는 항정하고 가불이에요. 근데 이런 바로 종교적 금기 때문에 네. 그 유럽의 예전에 남부 지역에서 그 뭐 예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베리코? 그렇게 하는데 네네.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베리코 말씀하신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는 그라나다 왕국이 이슬람 왕국이 1492년까지 존속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남부 유럽에서 이슬람을 그 믿는 농부들하고 이 기독교 농부들 사이에서 아주 투쟁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이슬람 농부는 돼지 안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숲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숲이 그냥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농부 지역하고 기독교 농부 지역이 딱 숲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슬람 농부들이 있는 곳, 여기는 기독교 농부 있는 곳 딱 안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나 안 키우나를 보면 되니까. 네네. 이게 예전에 우리 유교 때도 이랬다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이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6.25 때 한창 전쟁을 하다 보면 산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부 전선에서 막 하루에도 주인이 바뀌잖아요. 우리 고지전 영화에 나오지만. 그럴 때 보면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여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남쪽 산이 좀 더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헐벗었고 북쪽에 있는 산이 좀 더 나무가 조금 더 초목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제 뭡니까 나무를 좀 더 베어가고 골목을 하고 북쪽은 조금 더 인구가 적어가지고 북쪽 동네는 조금 더 낫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분간할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돼지 금기에 따라 가지고 이 숲을 잘 가꾸냐 안 가꾸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는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최고 요리 아닙니까? 돼지고기 요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렇죠. 아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 일본도 일본은 물론 이제 불교 영향으로 안 먹다가 19세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 적은 양의 고기를 가지고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돈가스도 만들고 뭐 만드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이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문화권은 숲이 아주 신성하거든요. 숲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숲을 뭔가 파괴하고 황폐한다는 것은 마치 내 몸을 잘라내는 그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농부들도. 네네. 숲은 항상 신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돼지고기를 키우는 문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숲을 신성시하는 것들은 뭐 이유를 잘 몰랐지만 아마 마빈 해리스의 추측으로는 그런 그 돼지가 잘 있을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어떤 뭐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설득을 시키는 이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우리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제 선호와 혐오를 보여주는데 결국 이제 뭔가 생태학적인 그 조건하고 많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뭐 생태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금기도 만들고 하는데 딱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이것과 무관하게 뭔가 금기한 동물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기독교? 네. 기독교가 금기한 동물 있나? 양? 말. 말고기는 안 먹어요? 그 교황이 칙스까지 내려가지고 말고기 금지를 그 딱 명령 비슷하게 하거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 예수님 태어난 데가 마구간인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말고기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사실 재밌는 게 대혁명 때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는 말고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해요. 사실 말고기가 귀족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머리는 잘라가지고 바구니로 던져버리고
귀족이 타고 다니는 말은 이제 우리가 고기로 가마솥에 보내갖고 고기를 해서 먹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이라는 게 사실 귀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금지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혁명 이후로 평민들은 말고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기독교인에게 로마인도 말고기를 안 먹고 중세 교황의 칙령을 내려가지고도 기독교인은 말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인도에서의 신성한 소처럼 말은 유럽에서 그런 지위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특이한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마비네스에 따르면 결국 생태학적인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말은 특징이 이렇게 봅니다. 다른 동물보다 가축화가 가장 늦게 이루어진 동물로 봐요. 말이라는 게. 다른 동물 소라든지 뭐 개는 좀 더 오래됐는데 네. 말은 기원전 4,000년, 3,000년 비교적 가장 늦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이제 근데 말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때는 유목민들 입장에서 왜 말이 중요하냐면 소나 뭐 농경민도 마찬가지지만 소나 양을 사육할 때 말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떼를 우리가 그렇죠. 몰아야 되니까 이 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말을 타고 가야 되니. 그 몽골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양떼를 몰아야 되니까 말 도사가 되잖아요. 네. 안장도 없어. 그냥 말 생등에 타요 막.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말고기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사람들은 낙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수송 수단이고 경제 수단이고.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말을 먹잖아요. 네. 유사시에는 정비상식량으로. 근데 정말 유럽에서는 중세 때 말을 거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상사태에도. 왜 이래 됐느냐 하면서 이 금기가 참 많다 이거죠. 말을 금지하는 것들에 대한 금기가 왜 많아졌느냐. 왜 그러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한마디로 말은 전쟁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말은 전쟁의 도구였다. 근데 전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에선? 네, 그러니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독교가 우리가 732년 무함마드가 네. 언제입니까? 서기 607세기에 이 이슬람이 창시가 되어가지고 거의 뭐 한 100년 뭐 무함마드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러니까 이슬람은 창시된 지 한 150년 사이에 거의 그 당시 이제 유럽 사람으로 치면 지중해 전 지역을 거의 석권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석권하고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로 그냥 밀물듯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732년에 그 지금의 프랑스 우리 복종할 때 나왔습니다만 뚜르 지방 그 뚜르 뿌아띠에라는 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이제 마르텔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프랑크 왕국의 마르텔. 네. 마르텔은 망치라는 뜻을 가져갔고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를 꽉 막았다는 거죠. 아. 만약에 거기서 그때 이슬람 군대를 막지 못했다면 전 유럽은 이제 다 이슬람화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때 이 마르텔이 막아냈을 때 물론 보병도 있었습니다만 귀족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중무장한 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기마병들. 네, 기마병이 그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군대 말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라비아 말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도 무시 못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 사제들 입장에서 말이라는 게 교회가 볼 때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문화를 지켜주고 우리 기독교를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강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문제는 유럽 북쪽은 동물희생관습 게르만 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야만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계속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사제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제들 입장에서는 이 말고기 먹는 거를 참 금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교황은 계속해서 칙령을 내리는 거죠. 말을 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 전역에 이제 결국 초지가 사라지게 돼요. 네.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말들 많이 키워주고 이러다 보면 초지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결국 곡물을 먹여서 사육해야 되잖아요. 네. 인간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값비싼 동물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생태학적인 조건으로 비싼 동물이 되어가면 결국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지 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강해지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는 결국 귀족들이 말고기 합법을 아주 반대를 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되면서 결국 이제 왜 말을 못 먹냐 해가지고 이 말고기를 아주 다양하게 먹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부상당한 병사에게 말고기를 먹이고 말피를 먹이니까
정말 회복이 빠르더라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말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게 또 뭐겠습니까? 의사들이 계속 논문을 발표하는 거죠. 말고기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효약이 말고기가 이제 사실 가장 우리가 치면 일종의 보약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네, 네. 강력 정장제 대명사가 됐는데 그렇게 잘 말고기를 먹다가 결국 또 전쟁 후에 감소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말을 안 먹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먹을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이 지금까지는 트랙터 역할도 하고 뭡니까 마차 역할도 했는데 이제 트럭이 나오고 트랙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 말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말이 전쟁에서 사용될 때는 정말 이것들이 먹으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른 고기가 이제 그리고 풍부해지니까 이제 말은 더 이제 귀족의 상징이 되니까 말을 먹지 마라 이렇게 금지했는데 결국 또 말이 많아지고 다른 고기 해소해지니까 또 말고기를 먹으려 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는 이제 말들은 더 이상은 이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말, 소, 돼지 뭐 이렇게 좀 했는데 네. 혹시 더 요 동물은 혹은 뭐 요 음식 문화는 꼭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네. 이런 거 어떤 거 좀 남아 있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제일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우유죠, 우유. 우유.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우유가 완전 음식인데 왜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사람들 이 네. 생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강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양인들은 시원하고 맛 좋은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걸 아주 행복하다고 보는데 네. 중국인들은 그거는 소의 침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까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마비네이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생태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우유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좋아하는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유를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 우유 먹으면 배 아프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 정민이 사람들이 어때요? 저는 안 그러는데 꽤 많더라고요.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혹은 알러지 네, 우유 네. 알러지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유가 이제 소화가 힘드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유에 이제 락토즈 당분 성분이 있는데 네. 그걸 분해하는 게 락타제라는 효소가 지금 대부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특히 성인이 되면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조금 락타제 효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 락타제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예요. 자, 영국에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란셋이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우유로 고생했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잡지죠. 네, 란셋. 아주 유명한 저널이죠. 네. 그래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영국 왔는데 처음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거죠. 우유만 먹으면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장에서는 항상 구르륵구르륵 소리가 나고 방귀가 계속 나오고. 아, 서양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제 갔죠. 그러니까 흑인의 75%가 그 흔히 말하는 락타제 효소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서양인들한테는 그 효소가 있어요? 북부 유럽인들이 그 효소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성인들도. 근데 왜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그 어떻게 고생했냐면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됐단 말이죠. 네. 네. 해진을 하잖아요. 해진하는 와중에도 우유를 먹으면 막 해진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방귀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자기 별명이 스컹크가 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 이거죠. 근데 우연히 어떤 의사가 너 그거 우유 안 먹으면 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소리야 했는데 진짜 우유를 안 먹고 며칠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는 해진을 하다가 화장실에 뛰어갈 일이 없고 멜빵을 사러 이제 가게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를 안 먹고 속이 부글부글 안 해지고 방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네. 자기가 그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락타제가 없는데 그 우유를 계속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유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락토제 성분 과단이 네. 이제 대장에 쌓이잖아요. 쌓이는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락토즈가 우유 먹은 성분이 부글부글 차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장이 소화가 안 되니까 수분을 흡수를 못 해요. 수분을 흡수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설사로 그냥 다 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 많이 하는 게 이 생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어릴 때는 그런데 왜 이제 포유동물도 그렇고 어릴 때는 그런데 애들이 젖을 먹고 락타제도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성인이 되면 이게 안 나오느냐 했더니 보통 이제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이제 새끼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네. 그럼 젖을 그만 먹이고 이제 어른의 먹이를 찾아 나서도록 해야 되니까 음. 이 몸에서 그러니까 엄마 젖에서 어찌 보면 그 효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분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또 이제 엄마나 암컷은 새로운 새끼를 낳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먼저 낳은 새끼나 아이가 젖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락타제 효소가 결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북유럽 사람들은 이 락타제가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북유럽 사람들은 우유를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락타제 효소가 있다는 건 우유가 소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왜 우유가 소화가 잘 되는 효소가 생겨났냐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이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이 사람들이 남부 유럽에 있다가 북부 유럽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가 갔어요. 그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부 유럽에서는 푸른 잎 채소 이런 거를 기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후가 안 좋죠. 네네. 햇빛이 맑은 날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면 칼슘 섭취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칼슘 섭취를 못하면 구루병. 우리가 예전에 비타민 D가 모자라면 그 등에 이제 혹이 나는 구루병이 된다든지 아니면 네. 골다공증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채소 기르기 힘들고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소화를 잘 시키면 우유에 있는 칼슘을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골다공증과 구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흰 피부가 그 북부 사람들이 피부가 희잖아요. 네. 네. 왜 그러느냐? 이것도 락타제처럼 칼슘의 흡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흰 피부가. 하얀 피부. 하얀 피부가.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특정한 파장 햇빛을 이 피부 거중 밑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이게 표피에 있는 일종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3로 전환을 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이 장에 가가지고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이 북부 유럽 사람들은 우유가 잘 맞고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결국 골다공증이라든지 구루증에 대한 생태학적인 압력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유에 있는 칼슘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락타제라는 효소가 이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생겨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양 이런 일광욕에 환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피부암 위험은 높아져요. 흰 피부고 이러니까. 네. 네. 그 대신 자기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구루병과 골다공증을 안 걸리기 위해서 피부암과 그것들하고 이제 교환했던 지나야 한 5천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우유를 먹어도 네, 탈이 네, 없다는 네. 거죠. 네. 어릴 때 그래서 백인들이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하얘지는 줄 알았어. 나 맞아요. 그래서 초코우유 먹으면 또 얼굴 까매지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어릴 때는 했었는데 네. 그게 선우가 좀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네. 그쪽엔 태양이 좀 일조량이 많이 적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칼슘 섭취가 힘든 거고 못하니까 네. 우유를 이제 먹게 된 거지. 네. 우유를 먹어서 하얘진 게 아니고. 그건 아니, 아닌 그렇죠. 거고.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우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칼슘이나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우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 우유가 우리한테 제일 쓸모 있었던 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뭐야? 1kg 커피에 그 콜드브루가 있습니다. 아, 네. 타먹어. 콜드브루에 우유 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1kg 커피 콜드브루 플러스 우유를 사실 때는 반드시 지방이 많은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뭐 저지방 우유 이런 거 사잖아요. 네. 맛이 없어. 밖에 여러분이 나가서. 요즘 여행도 힘든데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맞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집안에서 1kg 커피에 콜드브루 플러스 우유. 고지방 우유 네.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는 여러분의 음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1kg 커피 그 홈쇼핑 1kg 커피 쇼핑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 뭐 드립백, 콜드브루, 원두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실 분은 그 원두를 또 하셔갖고 에스프레소 내려 드시면 또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유를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우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아 그러면 식문화의 다양성도 유전자의 차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벌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벌레라는 것은 유전자 이런 변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레 먹는 것을 열광하고 벌레 먹는 것을 혐오하는 것은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다른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겠죠. 전하는 거죠. 벌레 좋아하는 유전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벌레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인간이 결국 유인원과 원숭이 공통 조상이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TV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원숭이들이 이제 벌레 좋아하죠. 예, 수성생활할 맞아, 때 좋아해. 그 원숭이들이 지나갈 때 과일이 그냥 소나기처럼 떨어지잖아요. 네. 과일 먹고 버리는 거. 음. 그 원숭이들이 쫙 이제 나무를 타고 지나갈 때 과일이 그냥 소낙비처럼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과일을 한 입 먹고 얘들 버리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막 빛처럼 떨어지는데 그때 얘들이 왜 과일을 그렇게 먹냐면 이거 먹어보고 달아서 먹고 안 달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벌레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은 과일을 먹으려고 그렇게 물어보고 벌레 없으면 버리고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일 속에 든 벌레를 같이 먹으려는 거예요. 벌레 먹은 과일이 진짜 맛있죠. 그렇죠. 벌레 안 먹으면 원숭이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벌레가 깨문 흔적이 없으면 그런 정도로. 벌레 먹은 벌레 장미라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 뭐야? 벌레 먹은 장미 93. 그 참 시리즈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김혜수 씨가 아마 나왔었던가? 김혜수 배우는 아니야, 그렇게 안 나온 것 아닌가요? 같고요. 예. 에로 영화예요? 에로 영화죠. 예전에 가시를 삼킨 장미는 유진 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 가시를 삼켰습니까? 그런 장미는 나왔던 것 같고. 그 장미가 갑자기 목에 걸린 가시 그거 생각난다. 정국님 이게 되게 얘기하셨다. 너무나 슬펐던 그 감동 스토리. 포인트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유인원 때부터 이 본능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벌레를 싫어하는 게 아니죠. 곤충은. 벌레는 좋아할 거야 아마.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이런 나오잖아요. 만나? 만나 완전히 하늘에서 신이 주는 음식. 뭐예요? 만나라고 하잖아요. 오. 근데 그게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그 어떤 서시간의 깍지 진드기라는 그 곤충 계열이 있는데 거기서 이 곤충에서 나온 여분의 설탕 결정이 만나 성경에 나오는 만나 같다는 연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곤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제 곤충을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그 예전부터 유인원들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왜 곤충을 이렇게 싫어하느냐. 네. 근데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안 먹잖아요. 잘 안 먹으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론을 설명해요. 이게 결국은 최적 먹이 찾기 이론이라는 거예요. 최적 먹이 찾기 이론. 그러니까 곤충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물이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사냥 수렵 채집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갖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이걸 에너지를 사냥을 하든지 채집을 해와야 되는데 다른 가축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잡는 것보다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벌레 잡는 게. 벌레 잡는 게. 어려워 벌레 잡는 게. 어렵다기보다 비효율적인 거죠. 다른 동물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좀 멧돼지를 잡기 힘들지만 한번 잡을 때 얼마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곤충은 아주 흔하고 이렇지만 이거를 잡으려면 참 이게 개미로 배채우려면 네. 배불리 먹기가 어려우니. 불가능해.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자 숲에 $20 지폐하고 $1 지폐가 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그러면 $1 지폐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돈은 돈이잖아요. 네. 근데 $1 지폐를 주우러 내가 지금 노력을 들여야 되느냐, 올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답은 $20 지폐가 숲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20 지폐,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 큰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게 많으면 곤충 먹을 필요 없는 거죠. 괜히 그 $1 맨날 잡으면 말고 $20 한 장 잡는 게 낫지. 네.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는데 $20 지폐가 적으면 $1 지폐라도 부지런히 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 먹이 찾기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사람들이 아까도 그런 말 했잖아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은 먹이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산돼지하고 사슴이 많은데 내가 개미라든지 메뚜기 잡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도 근데 이제 우리가 곤충 중에서 많이 잡는 곤충이 뭐겠습니까? 메뚜기. 그 메뚜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요번에 뭐 매불쇼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메뚜기가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아, 중국에 왜요? 지금 아마 파키스탄쯤인가 아마 지금 있을 텐데 네. 메뚜기 크기도 뭐 거짓말 좀 못해서 팔뚝만 해요. 길이가. 진짜? 네, 어마어마하고. 근데 네. 그런 메뚜기가 지금 3종 아닌가가 날라갔고 중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걔네들도 이제 새로운 먹이 찾아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걔네들 한 번 왔다 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아예 그냥 없어 아무것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징기스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곡식들 다 씨가 마르는구나. 예, 근데 원래는 그 메뚜기가 그냥 동아프리카, 북동아프리카 쪽에서 한번 쭉 유행하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걔네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나 그다음에 중국까지. 아프가니스탄 지나 중국까지 간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지금 못 막으면 큰일 나니까 중국에서 오리를 그렇죠. 파키스탄으로 네, 계속 수백만 마리를 하여튼 저 파키스탄으로 지원을 해갖고 오기 전에 제발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잘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뭐 펄벅의 소설 대지에도 그 메뚜기 떼가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죠.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 책에도 사막 메뚜기라고 나와요. 네. 그 규모가 거의 뭐 한 번 휩쓸면 63개국을 휩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3인치가 되니까 한 2.1인치가 2.5cm잖아요. 10cm 가까이 예, 되죠. 네. 거기에다가 수십억 마리가 날아다니거든요. 보통 400억 마리가 한때가 된대요. 400마리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 한 2, 30km를 400억 마리가 다 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2, 30. 그러니까 여의도는 유가 아닌 거죠. 여의도 유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가로 세로 20km니까 이게 20km? 서울에 거의 예, 몇 개 구를 합친 그게 메뚜기. 서울에서 분당 갈 정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규모가 얘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수천 마리를 날아가니까 거의 만 킬로 가까이 진짜 수천. 거기에다가 높이가 말이에요. 한번 이 메뚜기가 높이 날 때 이게 어느 정도니까 1만 피트 상공이니까 거의 3,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3,000m, 지상에서 3,000m까지 쫙. 그래요? 네. 메뚜기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때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토네이도가 저리 가는 거죠. 3,000m. 네네네. 폭풍,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오는데 지상에서 3,000m까지 이게 완전 시커먼 때가 쫙 모양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메뚜기를 잡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건 일단 크기 자체가 다른 뭐 파리나 모기에 비해서 훨씬 당연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잡아보면 강아지 풀이 있습니다. 네. 강아지 풀이 이제 대가 길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꼽기가 참 좋아요. 메뚜기 잡으면 그렇게 꽂아야 돼. 네. 네, 그렇게 쭉 꽂아 한 20마리, 30마리 이게 그 강아지 풀 한 대에다 이제 꽂아서 그걸 몇 개씩 이제 차고 다니느냐가 그 친구의 메뚜기 잡기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애들이 뭐 보면 한 100마리씩은 그냥 뭐 아주 어렵지 않게 잡았었어요. 강아지 풀에요? 그러니까 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그 논 같은 데서 네네네.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식량으로 뭘 하기에도 이게 양이 아주 작지는 않은 그렇네요. 꽤 괜찮은 수준의 그리고 굉장히 고단백이니까 예, 아주 괜찮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마빈 해리스가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그 우리가 뭐 음식 문화에 소, 돼지 그리고 말도 살펴보고 우리가 벌레를 살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이 성립하는 거죠. 결국 먹기에 그러니까 적당치 않은 동물은 아주 천한 것이 되거나 성스러운 것이 된다 이거죠. 네. 먹기에 적당치 않으면.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유익한 우유라든지 새똥을 제공하는 암소 같은 거는 신성시되고 그리고 말도 먹지 않지만 전쟁에 쓰고 전기를 끄니까 그건 고귀한 존재가 되고 귀족의 상징이 되고 신보단 좀 약하지만 귀족이고 네. 그 다음에 돼지는 쓸모가 없다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별 쓸모가 없으니까 혐오스러운 동물이 된다. 먹지 않을 때 그렇죠. 아니라면.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게 되고 근데 곤충은 벌레는 왜 돼지보다 더 나쁘냐? 어차피 다 먹지 않는 네. 그건데 왜냐하면 곤충은 돼지와 달리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죠. 깨물고 피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간과 가까운 곳에 숨어 산다 이거죠. 그게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사실은 돼지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동물이 되는 이유가 네. 뭐 밭에 아까 말했듯이 작물도 먹어치우니까. 근데 인간도 더 무서운 게 그 메뚜기가 이 작물을 먹어치우니까 인간 메뚜기를 먹어치우잖아요. 그게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참.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아마존 무슨 다큐멘터리 보면 막 이만한 뭐 애벌레 같은 거 이렇게 나무 고목 같은 데서 파갖고 생으로 막 먹잖아요. 근데 그게 맛이 괜찮다띠다. 실제로 먹으면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새우맛 비슷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맛이 뭐 생각보다 괜찮대요. 예. 아니, 근데- 입안에서 막 움직일 것 같아. 근데 곤충을 먹어본 이제 학자가 평을 해놨는데 뭐 어떤 곤충은 상추 맛이 나고 뭐 물방개 같은 거는 고르곤졸라 치즈 맛이 나고 고르곤졸라. 안에서 터질 거 아니야 그거 막 노란 거.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뭐죠 설국열차에서 예. 바퀴벌레. 갖고 하듯이 근데 사실 인간은 지금 인류가 77억 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간이 뭐 곡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수산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인간이 여러 가지 로스가 이제 손실이 되겠죠. 우리가 유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되더라도 지금 인간이 한 지금 인구의 110%에 달하는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2050년에 100억 명 된다는데. 그럼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곤충이라든지 새로운 이 에너지 여러 가지 지금 식품 이제 브리딩이라고 하죠. 품종 개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지금 각광받고 있는 미래 먹을 거리가 결국 곤충이죠. 그렇죠. 나중에는 진짜 곤충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되는 그런 그럴 날이 올 수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지금도 뭐 미루엄 같은 거는 뭐 쿠키로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하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먹는 게 가장 사실은 네. 가장 인체 조성에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인간을 먹는 게요? 식인풍습이라는 것. 아유, 인간 먹지 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식인풍습이라는 게 왜 근데 없어지지 않는가? 왜 없어졌고 또 근데 식인풍습이 국가가 되면서 다 없어지거든요. 중앙 권력이 생기면서 없어져요. 중앙에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부족 사회 차원을 넘어서서 중앙 집권 권력이 나오면서는 식인풍습이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유일한 예외가 이제 마야 그 아즈텍 같은 잉카 경우. 뭐 아직 이쪽이요? 먹어요 여기는. 아니 뭔게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거의 망했잖아. 망했잖아요. 아 그래? 나 모르지. 네, 망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즈텍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할 만한 가축이 없거든요. 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네, 아, 사람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전쟁을 먹을 게 해가지고 포로로 없으니. 잡았던 포로 잡았을 때 본래는 전쟁을 예전에 부족사회 전쟁할 때는 다 죽여버려요. 아니면 왜냐하면 뭐 그 당시 농사를 별로 안 지으니까 포로를 살려가지고 위험하잖아요. 보복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죽이는 게 원칙인 거죠. 아, 이거 죽이는 건 그렇다 치고 그걸 먹냐고요. 본래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먹는 풍습은 적을 먹든지 포로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적을 먹든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먹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아.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영원히 네. 간직한다. 네.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는 건 보통 자연사 한다든지 병으로 죽을 가능, 전염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또 같이 문제가 병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한번 그 1920년대 그 저쪽 그 남태평양 쪽에 쿠르라는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쿠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네. 고기를 죽은 사람 고기를 먹으니까 아, 다 돌림병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안면 건중이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웃음병인 거야. 항상 웃는 얼굴로 죽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일종 감호병처럼 나중에 보면 내 이제 스펀지처럼 구멍이 펑펑펑 뚫려 있는데, 근데 그거를 연구해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 네. 쿠르 현상을 연구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주로 그 쿠르 걸린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왜요? 남자들보다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적으니까 죽은 가족도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죽은 사람 말고 전쟁포로는 싱싱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영양 상태가 좋고 이러니까 오히려 먹으려면 이 전쟁포로를 잡아먹기 좋은 거죠.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 멕시코에 유명한 그 화가 있잖아요. 디에고 리베라라고. 리베라. 그 프리다 칼로 남편. 네. 그 남편이 그 자서전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부학 그때 예전에 의대를 다니는 해부학 실습을 할 때 자기가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왜? 자기 먹을 이제 아. 이게 좀 물론 그 사람이 과장이 심하긴 한데.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떤 그걸 먹었냐면 늙지 않은 시체를 먹었다. 새로 죽은 젊은 사람 이런 것들. 장기 이런 걸 꺼내 나눠 먹었다. 그만큼 그때 뭐 그 약간 가장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보통의 어떤 식인 풍습에 따르면 맞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사람 고기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그거는 너무 비용이 큰 거죠. 네.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차라리 다른 사냥에 먹는 게 낫고 그렇게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부분 다 죽였단 말이죠. 죽였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 여성 같은 경우가 단백질 섭취가 모자랄 때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포로를 죽여가지고 이제 그 먹였는데, 근데 이 식인 풍습이 있었는데 왜 사라졌냐 이거죠. 국가가 생기면서 다 사라지거든요.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이제 뭔가 권력이 강대해지면서 네. 결국은 지배층들 입장에서 이제 농사가 지어지고 가축을 기르게 되고 내가 권력이 딱 생기나니까 죽이고 사람을 먹는 것보다는 살려가지고 노예로 쓰는 게 좋잖아요. 자원이. 그래, 자원이 이제는 죽이는 거 죽여서 고기로 먹는 이득보다는 네네네. 살려가지고 내가 더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죽여가지고 얘 사람 고기를 먹는 것보다 얘를 살려가지고 얘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산물을 내가 섭취하는 게 더 내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인풍습이 없어졌다는 거죠. 뭐 인권이니 뭐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겉으로는 것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결부돼 가지고 우리가 추구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때 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비슷한 세계 동시적으로 불교가 생겨나고 조금 지납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그리스 철학이 생겨나고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인간의 어떤 탄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네. 인간성이라는 것, 사랑을 해야 되고 자비를 해야 되고 이때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면 안 되고 노예로 살려가지고 내가 써먹는 게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단백질 못 먹는 하층민들 네. 이 사람들 불만이 강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왜 다 나눠주다가 안 주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억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네, 금기 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인과 여러 가지가 인간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 철학이 그때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든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어떤 인본주의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사람을 또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이데올로기들 개발을 해낸 거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배층 입장에서는 얘가 아마 전쟁 포로나 이런 애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왜 죽여 이거지. 계속 황금알 낳아주는데. 그런데 하층민들은 일단 거위를 잡아먹자. 당장 우리는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배고픈데 이게 근데 지금 현대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네네. 당장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이다. 빨리 돈을 내놔라. 세금으로 풀어라 이거 하고 네. 지배층 입장에서는 기독권자들은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고 황금알을 낳아야 되냐.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생리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아, 난 먹고 싶어 고기 먹게 해줘. 이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은 자비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절대 중국의 사람 유교에서는 예, 네. 인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내 몸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 네 잡아 먹을래 배고프다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렇죠. 적을 죽여도 적을 죽이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 혐오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예를 들어 근친상간하고 우리가 종교교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친상간이라든지 존속 살해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혐오감을 가지는 식으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제 혐오감을 가지는 거예요. 네네. 그 전쟁터에서 그러면 사람 고기도 안 먹게 하려면 이제 더 다른 것도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죽은 말도 못 먹게 해요. 그 관념이. 네네. 말도 못 먹게 하면 사람은 더 못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먹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자꾸 단계적으로 구축을 한 거예요. 방어벽을. 네. 말도 먹으면 너희들 찝찝한데 어떻게 사람을 먹겠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금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근데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층들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이 세니까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니까 네.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세금 내고 우리들한테 곡물을 헌납하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데 왜 얘들을 죽여? 근데 너희들이 자꾸 먹겠다니까 사람 고기 먹는 거는 인간 말자고 이거는 신의 불을 받는다. 사람 죽이면 너 이제 사람 고기 먹으면 신의 징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못 태어나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강력한 금기를 만들어낸 거죠. 네네. 요런 얘기들은 술자리 토크 참 괜찮은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그치,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아니네. 어느 나라 가면 이거 못 먹는 거야. 왜 못 먹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기 그러니까 참.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이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우리 마르크스 자본 이야기할 때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산업혁명 이후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생산력이 정대되어 가지고 먹을 거리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특히 1960년대 녹색혁명으로 정말 종자도 개량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뭐 인터넷에 떠도는 임금님 수라상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한 3만 원짜리 뷔페보다 조금 더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2만 5천 원 뷔페, 3만 원 뷔페가 예전에 우리가 임금이 먹던 수라상보다 더 우리는 더 좋고 다양한 영양분을 지금 섭취할 수 있는. 계절밥상이 더 낫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자, 계절밥상 저희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 보면 그 광고 링크가 다 있죠? 네,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이제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근데 마빈 해리스 말도 너무 자꾸 동물성 단백질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뭐 너무 열량이 높다 해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물론 마빈 헤리스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마빈 헤리스는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거죠. 이 사람 지론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음식은 사실은 독소가 조금씩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체계를 더 건강하게 하려면 오히려 다양하게 먹으면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면역 체계가 좀 강화가 되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과식을 하지 말고 편식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빈 해리스의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란 책 오늘 시즌 2 17번째 책으로 조금 가볍게 네. 한번 좀 다뤄봤고요. 오늘 얘기한 이 음식 관련된 특히 이제 고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고기 관련된 이야기들은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디 회식하실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짜증날 것 같은데 고기 먹어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가 막 야 있잖아 이 소고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게 된 건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이게 제일 라떼이즈 홀스 되는 거지. 제일 저 어리석인 분들이 네. 이 얘기를 꺼내고 싶어 막 미쳐요. 답답해갖고 나 빨리 이거 내가 아는 얘기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억지로 꺼내면 정말 사람들한테 욕 먹죠. 근데 자연스럽게 네. 누군가가 궁금해하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답해주는 것이야말로 네.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언제 한번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개팅 자리에서도 저 혹시 우리 선영 씨는 네. 왜 서양 사람들이 소고기를 즐겨 먹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안 만나지. 다시는 안 만나죠. 두 번째 그렇죠. 만남은 없지. 아는 척하고 싶어 미친 사람처럼 네네네. 보이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궁금해 미칠 때쯤 내가 슬쩍 꺼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마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통해서 재밌는 얘기들 오늘 좀 많이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또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영화 하나 저희가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정민이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과 영화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